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전은 195화 유곤독운입니다. 논일유, 곤이곤, 홀로독, 옮길운이 되겠습니다. 고는 북해에 산다고 전해지는 전설상의 커다란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를 직역하면은 논이는 곤이 홀로 옮겨 다닌다가 되겠습니다. 즉, 이 거대한 곤이 북해를 홀로 유유자적 헤엄쳐 다닌다는 표현입니다. 이 논일유를 가끔 간자체인 이 삼수변의 헤엄칠유로 적기도 하지만은 사자에서 헤엄치다는 의미는 이 옮길 운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가 소요유에서 나온 말이라서 이 두 자 모두 동자로 보기도 하지만은 이 논일유가 좀 더 잘 어울립니다. 이는 가끔 혼동되어 쓰이는 이 대답곤, 대답곤이 여기 있네요. 이 대답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답곤은 이 자형에 세조자가 있어서 원래 이 힘이 센 대장닭을 일컫는 말이 이 대답곤이었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 어가 들어간 이 곤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대답곤도 이 물고기가 나중에 새가 된다는 설이 있어서 이 큰 물고기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어서 이 두 자는 동자로 또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사실은 장자의 소요유 1장에 나오는 이 곤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명유호 기명유곤, 북명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 이름을 곤이라 한다. 곤지대 부지 기천리야. 곤은 커서 몇 천리인지 알지 못한다. 화이위조 기명위붕, 이 변하여 새가 되니 그 이름을 붕이라 한다. 붕집의 부지 기천리야. 붕의 덩치는 몇 천리인지 알지 못한다. 노입이 약 수천지운, 날고자 하니 그 날개는 하늘의 구름을 들이운 것 같고, 시조야 해운적 장사의 남명, 이 새는 바다를 건너 장차 남명으로 옮겨가려 한다. 남명자 천지야, 남명은 하늘의 연못이라. 여기서 보통 우리가 명이라고 그러면은 이 어둡다는 말이지만은 이 깊고 아득하여 어둡다는 바다나 하늘을 일컫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다음에 나올 사자 196화에서는 이 능마강소인데 이 곤이 변한 대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천자문 사자는 이 북명에서 놀던 곤이 붕이 되어 하늘로 승천해 남명으로 간다는 표현인데, 이는 이전 사자들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장자라는 이 큰 인물이 이 속세에서 논일다 그 명을 다해 신선이 되어 성계로 승천했음을 은유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있는 것이 이 사자입니다. 이는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사상의 다름 아님입니다. 도가에서는 진인이 인간세를 떠나면 신선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노자의 경우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노자는 원래 날 때부터 신선이었기 때문에 한국간을 떠난 후 그는 살아서 서방세계로 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일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시험시험 갈 착이 없는 이 논일유와 이 시험시험 갈 착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논류자는
깃발유로도 불리우는데요. 원래 의미는 아이들이 놀다였습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아이 자자가 있고 이 손에 막대를 들고 있는데 막대 끝에는 이렇게 끈이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각골 시대에는 이 나무 막대에 끈을 달아서 이 휘젓는 아이들의 놀이 문화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놀이 문화로는 팽이치기가 있습니다. 팽이치기는 예로부터 동북아시아에 퍼져 있는 아이들의 겨울 놀이로서 미끄러운 빙판 위에 팽이를 올려두고 당나무 껍질이나 가죽으로 엮은 채로 팽이를 쳐서 넘어지지 않게 회전시키던 놀이입니다. 초기 팽이는 도토리나 상수리 열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나무를 원추형으로 깎아 사용하게 됩니다. 동북아시아에서 팽이의 유래는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동이족의 후예인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겨울철 아이들의 오랜 놀이문화로 팽이치기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일본 서기에 팽이가 한반도에서 전래되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삼국시대에 팽이가 유행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일본은 이 팽이를 이렇게 고마라고 하는데 이 한자로는 이 혼자 즐긴다는 뜻입니다. 중국 말로는 이 투올루오라고 합니다. 이 쓰러지는 고동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만 하는 이 순수 고요로 팽이, 뺑이, 뺑돌이 등으로 불리우며 회전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검문 자형을 보면 이 팽이채뿐만 아니라 이 팽이가 이렇게 그려진 자형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자는 놀다는 의미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검문에서부터 이 자는 또 다른 해석이 등장하는데요. 이건 사람이 깃발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문에서는 이 팽이채에는 이렇게 깃발 장식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형은 깃발의 의미가 추가되어 널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놀다는 의미를 이렇게 따로 나타내기 위해서 검문에서는 새로운 자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아이들이 뛰어놀다 는 표현과 또는 아이들이 이렇게 물장구 치며 놀다를 나타내는 자형들입니다. 거리에서 뛰어놀다는 의미로 검문 자형에서는 이 거리 행자와 발짓자가 여기에서 추가된 것이 오늘날의 이 논일류가 되겠습니다. 거리 행과 발짓자는 아시다시피 이 소전에서는 쉬엄쉬엄 갈 착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팽이채는 이 형태가 비슷한 이 모방자로 다듬어졌습니다. 사실 이 모방자는 짐승이 끄는 쟁개의 손잡이 역할을 하는 양주머리를 그린 자형이었기 때문에 형태의 유사성만 있지 사실은 논류와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 논류의 오늘날 의미는 놀다, 즐기다, 사귀다 등이며 주로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의미로 확장되어 떠돌다, 여행하다, 유시하다, 벼슬하러 가다, 유학가다, 공부하러 가다 등의 뜻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이 이 논일류입니다. 한편 이 물장구 치며 놀다의 의미로는 이 물숫자와 이 튀기는 물방울이 추가된 이 혐칠유가 검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자는 원래 이 논류처럼 이 깃발의 의미도 함께 갖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깃발을 앞세우고 외국을 가는 사신의 의미도 이 혐칠유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혐칠유의 오늘날 의미는 혐치다, 뜨다, 떠내려가다, 놀다, 여행가다 또는 이 깃발유, 사신으로 가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이 검문에서는 이 아이가 없이 이 팽이채 혹은 이렇게 깃대만 따라 뽑아내서 자형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오늘날의 나붓길언입니다. 이 자의 의미는 깃발이 나붓기다 는 뜻이고 또 팽이로 해석될 때에는 이 쓰러질 언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다음 자는 곤이곤입니다. 이 자는 물고기어와 막곤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어는 물고기를 그린 상형 문자입니다. 강가의 물고기를 옛날에는 주로 낚시로 잡았기 때문에 건문에서는 이 물고기 입에 이렇게 낚싯줄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낚싯줄은 소전에 이르러 칼도자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이 물고기를 이 불 위에 올려 요리한다는 의미로 아래에는 이렇게 불화자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오늘날 물고기어에는 이 아래에 연화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형의 변화는 물고기를 낚시로 낚아 올리는 것에서 기원한 이 물고기 잡을 어자의 건문 자형들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초기 형태는 이 물고기를 낚시 바늘로 잡는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낚시 바늘은 나중에 이렇게 범호자가 되고요. 그리고 이 낚싯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막대를 진 칠복자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칠복자는 오늘날 이 덩거를 문 형태가 되었습니다. 물고기의 의미는 이 물고기, 물에 사는 동물, 물고기 잡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막고는 디스킬 혼으로도 불리우는 자형인데요. 이 막고는 159화 곤지갈석에서 이미 소개가 한번 있었습니다. 자형은 이 날일자와 견줄비의 합자입니다. 각골자는 보면 이 자가 견줄비는 아니고 쪼출종이죠. 쪼출종과 날일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형의 원래 의미는 이 떼약빛 아래에서 노역을 하는 사람들을 나타낸 자형이었습니다. 사실 이 막고는 무리중과 동일한 각골 자형을 가지며 그 의미가 서로 분기가 된 것입니다. 무리중의 각골자를 보면 이 뜨거운 이 태양 아래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린 것으로서 노역에 동원된 이 평민 또는 노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자를 쪼출종으로 해석하게 되면서 단순히 이 노역을 하는 무리라는 의미 외에도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도 생겨나게 됩니다. 즉 자형은 이 노역을 하는 무리와 그 무리에서 앞장서서 이끄는 자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무리의 의미로 발전한 것이 이 무리중이며 무리에서 앞장서는 자의 의미로 발전한 것이 이 막곤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역을 하는 무리들은 감시를 받는다 해서 이 날일자는 점차 이 눈목자로 변형이 됩니다. 즉 사람들이 빅브라더의 감시를 받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 이 무리중입니다. 오늘날 자형은 이 눈목자 아래에 3명의 사람인이 있어서 이 일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무리, 백성, 많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무리를 이끄는 자라는 의미로 분기된 이 막고는 맞이, 형이라는 의미로 그 의미가 발전이 되는데요. 그런데 건문자형을 보면은 이 날일자 아래에 이 쪼출종이 이 뒤집어진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 연유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시기에 이 고는 이 운남성의 곤명지를 가리키는 자형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맑은 곤명지에 비친 뒤집어진 주위 풍경이 너무나 유명해서 곤명지가 뒤집어진 호수라는 그런 의미로 통했기 때문에 자형도 이렇게 뒤집어진 자형으로 표현이 되었고 이 형태가 오늘날의 영향을 받아서 마치 이게 견줄비로 그려지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예서에서 보면 이 막곤자는 이 자형이 얼핏 보면은 이 벌레곤과 닮아 있습니다. 발음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 막곤은 이 벌레곤으로 통하기도 합니다. 물론 벌레곤과 어원은 전혀 다르고요. 곤이곤은 물고기와 이 무리를 이끄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이 막곤자의 합자입니다. 그래서 소전자형을 보면은 물고기어와 이 무리중의 합자에 좀 가깝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무리중은 이 노역자들을 감시하는 눈이 그려진 형태인데 곤에서 이 눈 아래의 형태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문신자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는 소전자형으로는 색일록이 있습니다. 색일록은 이 옛날 노예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칼로 이 문신을 새기던 이 모습을 그린 자형입니다. 작은 칼을 뜻하는 이 매울 신자 주위로 이렇게 점들인 이 문신을 새길 때 이 흘러내리는 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소전자형은 이 자의 의미는 이 노역을 하는 노예들을 간결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곤이고는 이 무리를 이끄는 물고기, 즉 대장 물고기란 뜻이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이 물고기 대신에 이 세조자가 들어간 이 대닥고는 이 무리를 이끄는 새, 즉 대장새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 곤이 나중에 이 새곤으로 성천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자도 사실은 큰 물고기라는 뜻으로 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 매산자와 이 막곤자가 들어간 거는 이 대장사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곤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전설상의 산인 곤륜산을 의미합니다. 다음 자는 홀로독입니다. 이 자는 개사슴 록변에 이 애벌레 촉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 개사슴 록은 이 개견자를 변했을 때 이렇게 쓰죠. 개의 짖는 특성 때문에 변에 이런 게 들어가면은 이 시끄럽다는 의미도 있기도 하고 또는 사납다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이 변에 있던 개견자가 예서부터 변형되기 시작해서 해서에 이르러 이 개사슴록 변 형태가 정형화 되었습니다. 벌레 충의 각골자는 이 애벌레를 그린 자형이었습니다. 또 이 형태가 뱀을 닮아 있어서 뱀이라는 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발이 없이 이 몸으로 꿈틀거리며 움직이는 이 짐승 또는 벌레를 나타내는 자형이 벌레충이 되겠습니다. 이와는 달리 이 애벌레 촉, 이 애벌레 촉은 이 나방 혹은 나비류의 이 큰 애벌레를 그린 자형이었습니다. 나비 애벌레의 특징은 이 새를 피하기 위해서 이 천적인 뱀의 눈을 가진 이 무늬를 이 머리에 장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애벌레 촉의 각골 자형들을 보면은 이 머리 부분에 이 큰 눈이 모사되어 있습니다. 혹은 이 호랑나비 애벌레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이 지독한 냄새를 뿜는 냄새뿔이 있기도 해서 이 자형에 이렇게 뿔이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각골 자형을 보면은 이 나비나방의 이 냄새뿔 그리고 이 짧은 다리들이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촉은 이 후기 각골부터 애벌레임을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벌레 충자가 또 따로 이렇게 덧붙여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소전에서는 이 눈목자 아래에 이 오목한 형태 아래에 이 벌레충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애벌레 촉은 삼국시대에는 이 총나라를 가리키는 자형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이런 촉이 자리한 이 익주가 이 애벌레 촉처럼 이 고렙된 지형 안에 이 애벌레가 있듯이 이 촉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익주는 이러한 폐쇄성 때문에 방어는 하기 쉬웠으나 이 밖으로 확장이 힘들어서 군세를 키우지 못하고 결국 위나라에 멸망하고 말죠. 애벌레 촉은 형태상 이 오목한 제사용 그릇을 닮아 있었기 때문에 또 이자는 또 제기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애벌레 촉이 다른 나라의 의미로 더 많이 쓰이게 되자 이 나비 애벌레를 뜻하는 이 자형이 또 따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변에 다시 또 애벌레 충을 이렇게 또 덧붙인 이 애벌레 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자형의 애벌레충이 건문에서 이렇게 한번 들어가고 소전에서 또 한번 들어가서 두 번에 걸쳐 이렇게 시기에 따라 추가된 좀 특이한 자형이 이 애벌레 촉이 되겠습니다. 홀로독은 이 소전에서 만들어진 자형으로서 고립의 의미가 있는 이 촉자하고 개견자의 합자입니다. 이는 홀로 있는 개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야생의 늑대는 무리를 지어 사냥하지만은 인간에게 길들여진 개는 무리를 이루지 못하고 인간을 쫓아다니거나 집을 홀로 지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홀로 독의 원래 의미는 개가 혼자 있다, 혼자 싸우다, 혼자 짖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독이라고 하면은 홀로, 혼자, 외롭다, 홀몸, 독단으로 움직이다, 개가 싸우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옹길운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시험시험 갈착과 군사군의 합자입니다. 시험시험 갈착은 제가 설명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거리를 뜻하는 행자와 발지자의 합으로 거리에 발이 있으니 거리를 걷다는 의미입니다. 이 자는 한 발씩 가는 것으로 시험시험 걷다는 뜻도 있지만 역으로 한 발만 있으므로 뛰는 것이라는 해석이 있기도 합니다. 군사군은 이 150화 용군 체정에서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자형은 이 덮을멱과 이 수레차의 합자 형태이지만 원래는 이 살포자와 수레차의 합자입니다. 살포는 팔로 감싸는 형태에서 나온 자형입니다. 이 각골 자형은 이 긁어 새기는 이 서법 때문에 이 팔처럼 보이지는 않지만은 금문을 보시면은 이 감산 팔을 그린 형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수레거 혹은 이 수레차는 바퀴가 달린 이 수레를 그린 상형 문자입니다. 각골 자형은 매우 상세하게 이 두 필의 말이 끄는 수레를 그리고 있으나 점차 간단해져서 소전에서는 이 바퀴 하나로 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춘추 정복시대에는 이 마부, 궁수가 타는 이 전투용 수레가 이렇게 유행했기 때문에 보통 수레라고 하면은 이 전투용 전차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거 또는 이 차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수레거, 수레차가 되겠습니다. 이 전차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 중기까지 대규모 전투에서의 이 주력 무기였습니다. 춘추시대의 전투 대형은 전차가 한 대가 있으면 이 주위로 보병이 감싸는 형태였는데 전차에는 이 마부, 궁병, 이 창병이 탑승했고 이 주위에 이 보병이 72명 그리고 이 뒤에 지원병이 25명 더해서 이 전차 한 대당 100명이 어울린 한 부대를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역사서에서 천성의 나라라고 하면은 전차 1000대를 보유했다는 뜻으로 10만 병력을 거느린 강성한 나라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이 군사군은 이 전차 주위로 보병이 둘러싼 한 부대, 즉 일성을 그린 자형이 이 군사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레차와 이를 둘러싼 군사를 나타내는 이 살포자의 합으로 만들어진 자형이 되겠습니다. 가끔 이 살포자 대신에 이 고를근자가 표시되기도 하는데 이 고를근 자체의 의미가 가지런히하다, 정리정돈하다는 의미가 있어서 전차 주위로 보병이 이 대열을 갖춘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군사군은 보통 군사, 군대, 군령을 뜻하며 군사들이 전투에 나가다, 군사들이 진을 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옹길우는 이 천천히 움직이다는 이 갈착과 이 대열을 갖춘 군대를 뜻하는 이 군사군의 합으로서 대규모 군대의 이동을 의미했습니다. 이 자는 군대가 이동하다는 의미 외에도
군대를 전술적으로 운용하다는 의미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 의미가 발전해서 이 군대 말고도 차량을 운전하다, 배를 움직이다, 기기를 다루다, 물건을 사용하다, 또는 이 하늘의 천체가 운행하다 등으로 그 의미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유곤독운, 즉 이 논의는 곤이 홀로 옮겨 다닌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시대 후기, 그러니까 약 기원전 400에서 200년 사이에는 약 이 불사약 또는 이 불사도에 관한 이 내용이 중국 중원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신선사상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이 무속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선사상에서 핵심 개념은 이 도조, 이 수도자가 덕도를 하면 신선이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선사상의 이론과 체계는 노자와 장자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도가에서 정립하였습니다. 도교에서 이 노자는 최고의 삼신, 즉 도덕천존 혹은 영보천존의 화신으로 여겨지며 또는 이 원시천존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 아래로 장자, 열자, 문자, 항상자 등 이 도가 철학자들이 있고요. 이들은 이 도교의 신선 혹은 조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선 사상은 비록 노자나 장자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인간이 생을 마치고 다시 신선으로서 불사의 삶을 지속한다는 달콤한 유혹 때문에 세속인들 뿐만 아니라 역대 황제들조차 환호했고 때문에 이 세간에 쉽게 퍼질 수 있었습니다. 신선이 되는 방법으로는 스스로 도를 닦아 덕도하여 신선이 되는 것과 신선이 되는 비법을 익히거나 불사약을 먹고 신선이 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들은 동쪽 삼신산, 즉 봉래, 방장, 영주라는 이 세 개의 산이 있다는 섬을 찾아 헤맸습니다. 왜냐하면 그 섬에는 이 신선이 되는 불로초가 자라고 있다고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진시황은 신선이 되기 위해서 이 봉래산을 찾고자 이 1000명의 남녀 도인들을 동방으로 보내기도 했고 선단으로 잘못 알려진 수원을 장복하다가 결국은 일찍 죽었죠. 이후 중원을 다시 통일한 한무제 역시 불사약을 얻을 목적으로 봉래산을 찾아 헤맸습니다. 동북아시아 이 동쪽 끝단에 있는 이 금강산의 여름 별칭이 봉래산이죠. 이 또한 신선사상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